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1월 1일 첫째 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이제 국방 관련 이제 주제를 좀 다루면서 관측된 바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100%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K2 전차용으로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물론 그 결과물이 나왔고, 그 시도는 뭐 몇 년, 또 그 전에 몇 년 앞서서 시작했겠죠. 즉, 뭐냐면, 우리 이제 방사능 사업을 키우기로 하면서, 그때 아마 문재인 정부 때인가 그럴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K9 자주포를 중동에 수출하려고 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사우디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엔진을 공급하고 있던 독일에서 그때 아마 언론인을 하나 이제 암살을 했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때 이제 사우디 왕세자가 그래서 판매 금지를 때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출을 못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이미 이제 향후 방산 시장이 전 세계 방산 시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의 경쟁력, 우리의 비교 우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큰 돈이 되지는 않지만 주요 엔진들을 디젤 엔진들을 그때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이라기보다는 이제 라이센스 생산이었죠. 기술 도입해서 우리가 생산을 했기 때문에 생산 기술은 누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충분했던 거죠. 비용 부담이 없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국산화를 시도했던 거죠. 결과물 중에 하나가 우리 K2 전차에 들어가는 이제 1,500마력짜리 엔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K1000마력 엔진 또 국산화가 됐고 K1 시리즈에 들어가는 엔진 그것도 출력을 약간 높여서 한 1,300마력대로 또 됐죠. 국산화가 됐고 뭐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업계 이제 관련자분들의 말씀을 듣기로는 그 외에 이제 장갑차류에 들어가는 엔진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거든요. 복잡하게. 예. 그것들도 한 그 뭐라고 할까? 그 교환이 가능한 그 한 엔진으로 교체를 하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출력은 튜닝을 통해서 조절하자. 그래서 가득 백나겠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그 1,500마력짜리 우리가 엔진을 개발하면서 물론 그게 100% 우리가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엔진도 지금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장 맞다나 10,000개 이상 조립을 해보고 이제 우리가 국산 부품이 적용되는 부분이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외국 입장에서는 되게 편한 거예요. 그걸 엔진에 발주를 주는 입장에서는 주로 GE죠. 뭐 프레드 윌턴이나 국산 전투기에 쓰이는 게 왜냐면 자기들 한국에서 국산을 하니까 자기들 부품을 공급 안 해줘도 돼요? 뭐 단가가 계속 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모든 걸 국산화해서 생산하고 있는 거고 설계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난 수십 년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국산 제트 엔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디젤 엔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500마力짜리 엔진을 개발했는데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여태까지 우리가 해온 거 보면 그래요. 이거 하나 개발하면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그게 우리가 이제 단가를 낮추는 방식이고 개발을 빨리 하는 방식이거든요. 자, 우리가 잘하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면밀하게 서 있어야 되고 그 각각 구성원이 시간에 맞춰서 딱딱 해줘야 돼요. 이런 나라 잘 없어요. 근데 그 결과물이 그렇게 나오면 완벽해요. 성능 좋고 많이 생산하니까 가격 저렴하고 짧은 기간에 팍팍 나오고 자,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죠. 이제 K2 전차 오늘 1,500마력짜리 엔진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보기에는 600마력부터 1,500마력까지 다 국산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 중에 1,500마력짜리가 되게 쓸모가 있더라. 이런 걸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STX 엔진에서 개발한 건데 지금은 아마 지금 HD 현대중공업 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이 엔진입니다. 12기통 엔진이고 1,500마력인데 MTU 잘 알려져 있는 독일의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엔진 제작 업체입니다.
현재 1,500마력짜리 엔진을 생산하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당연히 이제 레오파르드 2에 들어가는 1,500마력 엔진 생산하는 원조인 독일이 있고, 미국은 1,500마력짜리 디젤 엔진 개발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M1 전차에 들어가는 게 1,500마력이긴 한데 그게 가스터빈 엔진이란 말이에요. 가스터빈 엔진. 그래서 내부적으로 또 미국의 군수 산업의 특징이 있잖아요. 한 10년 일 끊기면 그냥 없어지잖아요, 기술이. 내부적으로 1,500마력짜리 디젤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고출력 엔진으로 갈수록 그게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잘 안 돼요. 내구성도 떨어지고. 예. 일본은 1,500마력짜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차가 가볍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도 1,500마력짜리를 개발한다 그러면 상당히 새로운 도전일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그들의 이제 알마타 전차에 1,500마력짜리 디젤 엔진을 썼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검증된 바는 없는데 그것은 뭐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가 개발한 거죠. 이것은 이제 기존에 생산하던 기술의 바탕을 두고 특허를 회피하는 한 5가지 정도의 기술을 우리 것이 들어갔다. 이런 것으로 제가 개발 담당자분들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쉽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나라도 다 해야죠. 터키 같은 데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오랫동안 설계도를 만져왔고 이거 언제든지 내가 만들 수 있는데 참 돈이 안 되니까 그냥 라이센스 쓰고 만들자. 이러면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게 탁 던져졌을 때 가능한 일이지 이것을 도전 과제로 생각한다면 상당히 힘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KA500 엔진을 국산화했고 이게 자그마치 27리터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2000cc 27,000cc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12기통입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이게 12기통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무게는 한 2.5톤. 제가 기억이 좀 흐릿하긴 한데 이 파워팩 전체가 K2 전차 같은 경우 몇 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모르겠습니다. 엔진들 중에 자동차 엔진, 트럭 엔진이 1,500마력짜리 없죠. 이 정도면 중장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좀 애매한 그런 마력이긴 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12기통에 1,500마력이다. 자, 이거 보면은 이제 K2 전차 이게 이제 그때만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릴 때마다 2022년인데 그때는 이제 변속기가 문제가 계속 있었죠. S&T 중공업에서 하던 거. 이제는 모두 다 국산화 돼가지고 K2에 그대로 다 들어가고 있죠. 변속기가 있고 전진 6단, 후진 3단입니다.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디에이터가 있습니다. 예, 냉각수 시켜주는 이게 모여서 이제 K2 파워팩을 구성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 대충 크기에 대한 짐작은 드실 거예요. 어느 정도 크기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게 실물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돼 있죠. 먼 쪽이 엔진이고 뒤에 쪽이 변속기입니다. 예, 이게 이제 국산화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저 엔진 기술을 여러모로 지금 활용해서 쓰려고 한다. 이런 부분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STX 엔진은 얼마 전에 이제 좀 된 거가 뭐 몇 년 안 된 것 같습니다. HD 현대 마린 엔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뭐 마린이면 바다라는 뜻인데 해상용 엔진인데 그에 걸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엔진을 해상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HD 현대에 엄청나게 크게 매력적인 부분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매출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지만 STX 엔진이 이 엔진을 국산화했을 때보다는 훨씬 괜찮다. 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데모사진에 썼던 거죠. 이게 제 생각에는 몇 년 안에 우리 해병대가 가지게 되는 그 상륙 장갑차의 업그레이드, 새로운 상륙 장갑차죠. KAAV2라는 거. 중량이 35톤이라고 일단 나와 있고요. 청무원 3명에 해병대 병력을 20명 정도 실는다. 업계에서는 이거 30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최근에 다뤘지만 여러분도 다 들으셨겠지만 우리 해병대가 지금 격상됐고 그 위상이 올라갔어요. 이거 숫자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300대 이상으로. 그래서 현재 알려진 스펙으로는 수상에서 시속 20km 이상, 어떤 데는 30km라고 적기도 해요. 근데 기존에 여러분이 우리 수십 년 동안 봐왔던 그 미제 해병대 상륙 장갑차가 10몇 킬로인가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이 속도를 왜 올렸느냐? 저기 상륙 모함에서 나와가지고 뭐 그 외에 뭐 상륙 작전 전체 개념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그거는 그런 말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안 하겠습니다. 해안에 접안하는 동안 사실은 물 위에 떠 있는 오리 같은 존재거든요. 상대방이 표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도를 올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20km까지 올리면은 이게 이제 미국에 시도하다가 미국이 포기했던 것을 벤치마킹한 거거든요. 그럼 40km가 넘었어요. 그 기간을 가장 가능한 빨리 단축해야 돼요. 상륙 모함에서 해변에 도달하는 시간을. 그 속도도 빨라야 돼요. 그때가 제일 취약하니까. 그래서 이게 현재 알려진 바는 별로 없다. 나름대로 엄청 비밀 병기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무장은 40mm CTA4다. 기관포다. CTA4라고 그러는 것은 탄피 뭐라고 할까? 탄피 내장형 탄환이에요. 네, 그래서 길이가 짧아집니다. 되게. 이게 포도 짧아지고 작아져요. 같은 밀리미터에. 그럼 포탑 전체가 작아져요. 탄도 내장형 탄. 예, 그겁니다. 우리 소총도 그거 지금 이야기가 있었지만 좀 복잡한 이야기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차기 소총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하는 걸 봐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는 부분이고 풍산하고 상당히 상관이 있겠죠. 기존의 기득권 업체들하고 우리 차기 소총 부분 요즘에 소총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거나 CTA4로 가게 되면 무게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부력을 향상하는 데서 포탑의 무게가 줄어든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 자 그때 미국의 EFV라는 거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릴 텐데 그때 할 때 MTU가 미국의 이러한 장갑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엔진을 새로 하나 개발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수상 마력이 2,700마력이었어요. 육상 마력이 850마력이고. 예, 이제 우리 해병대가 전력 강화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해외 파병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자, 그렇죠.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장갑차거든요. 강력해야 돼요. 그럼 미군이 처음에 생각했다가 물론 이제 현실화시키는데 실패했지만 그 컨셉은 좀 맞다고 보거든요. 저반하는 속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예. 그래서 MTU가 개발한 2,700마력 해상 마력이에요. 저게 지금 시속 40몇 킬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발진에서 연구진에서 K2 엔진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 용도로 애매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중량은 같아요. 39톤. 네. 크기도 거의 비슷해요. 자, 이것이 미국이 시도했다가 포기한 겁니다. 2011년에 포기했으니까 오래됐죠. 이걸 현재 추진하는 나라는 우리하고 일본도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컨셉은 상당히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반하는 동안 속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속도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는 보시는 것이 보트처럼 이렇게 파도막이를 설치하고 밑에 이게 궤도 장갑차잖아요. 이 궤도가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몸매를 되게 날씬하게 만들어요. 예. 자, 그래서 수상 최고 속도가 그래서 46km가 나오는 거예요. 시속이. 지상에 올라가면 80km가 되고, 무장은 30mm포인데, 저 30mm포보다는 우리의 CTA 40mm포가 파워계력이 훨씬 뛰어나고, 40mm니까 30mm가 40mm는 천지 차이예요. 40에서 40 된다고 해서 30% 향상된다. 이거 아니에요. 몇 배 파괴력이 올라가요. 몇 배. 예. 무게는 훨씬 더 가벼울 거예요. 그때 가격상으로 제가 몇 년 전에 소개드린 건데 한 대당 한 300, 지금 돈으로 치면 300억, 400억 나왔을 거예요. 연구비 3조 투자하고 실패했어요. 이제는 여러분 익숙하시죠?
이게 이런 일이 잦아요. 아주 많이. 자, 이 문제는 신뢰도 문제가 언급됐다는 거거든요. 어떤 신뢰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봐서는 엔진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독일제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 짐작도 조금 이따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상에서는 860마력이 왜 해상에서는 2700마력이나 되느냐? 왜 3배 이상 뛰느냐? 이것은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는 오토바이를 타는데 할리 데이비슨, 네, 저속에서 토크가 되게 좋지만 최대 출력은 되게 떨어집니다. 그것은 냉각 성능 때문에 그렇거든요. 할리 데이비슨 대부분의 모델들이 공냉식이기 때문에 RPM을 많이 못 올려요. RPM을 많이 올리게 되면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적절히 시키지 못고 공냉식으로 공기의 흐름으로만 시킨다면은 올릴 수 있는 RPM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속 토크 위주로 가는 겁니다. 배기량이 높죠. 대신에 마력은 떨어져요. 그런데 이걸 물속에 그래서 순항식이 되면은 마력이 훨씬 올라가죠. 예, 같은 배기량에. 근데 얘기는 뭐냐? 그 라디에이터가 공기를 접촉하는 게 아니고 찬물에 계속 접촉한다. 바닷물에. 그러면 엔진을 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RPM을 더 높게 쓰는 거예요. 엔진의 출력은 RPM 곱하기 토크거든요. 그래서 300개 올릴 수 있다. 이걸 최대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는 공기 라디에이터로 시켜야 되니까 850마력, 물에 들어가면 바닷물로 훨씬 효율이 있게 냉각을 시키기 때문에 냉각수를, 예, 우리 냉각수 항상 100도 정도에서 뭐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기준이 훨씬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괜찮았다. 그래서 우리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일본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아이디어를 낸 미국은 신뢰도 문제로 포기를 했다. 우리는 계속 진행하고 좀 이따 배치될 것이다. 근데 미국 해병대는 지금 어중간한 장갑차를 샀다. 차준용 장갑차. 예. 시장성도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차종에 대한 위키피디아 정보를 찾아보면은 독일제 MT883KA524 이것을 위해서 개발했던 엔진으로 보여요. 그만큼 이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았다는 거고, 저 엔진은 날아갔겠죠. 제가 봐서는. 여기 보면은 양쪽에 6기통 해가지고 V자 모양으로 90도 각도로 만나는 12기통 엔진을 썼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면밀히 이해는 잘 못하겠지만, 왜냐면 지금 850마력을 내는 데는 지금 우리 K9 엔진이 K는 자주포 말씀이에요. 그게 1000마력이 나오는데 8기통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걸 굳이 12기통으로 했다. 각각의 실린더의 볼륨을 줄이면서 부피를 줄이면서 실린더 개수를 많게 했다. 이것은 분명히 이들이 EFV라는 형태의 기통이 많은 게 유리하기 때문에 12기통을 아마 선정했을 거예요. 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부하가 많이 걸리는 상황에서도 토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는 기통수가 많은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감히 짐작을 해봅니다. 왜? 우리도 12기통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국산화라. 자, 이것이 핵심적인 그 점검입니다. 이게 보실까요? 2022년 3월에 나온 과제 제안 요청서고 2022년부터 24년까지 360억을 투자했다. 지금 뭐 2026년 됐으니까 됐다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 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1500마력급 상륙 돌격 장갑차용 디젤 엔진 기술을 시험 개발하는 것이다. 2024년까지 국내 보유 디젤 엔진 1500마력급 등 개발 기술을 활용하여 상륙 동물력 장갑차에 운용하기 위한 디젤 엔진 기술을 개발. 국산화하겠다는 거예요. 1500마력이 되지는 않지만 150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 기술을 활용한다. 그런데 왜 1000마력급의 엔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이 기준으로 따지면 독일은 800마력 갖고 2700마력을 했어요. 우리 K9 엔진 1000마력이잖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그것만 해도 그보다 월등히 뛰어나요. 독일 엔진보다. 그럼 곱하기 3 하면 3000마력이 되는데 왜 1500마력급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국산을 하는데 습득한 기술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겠다는 것이냐. 근데 MTU 엔진과 비교하면 850마력인데 12기통이긴 하지만 우리 K9용으로 국산화시킨 엔진도 1000마력이죠. 10기통이긴 하지만 근데 왜 굳이 1500마력을 언급했을까? K2 엔진을. 그것은 해상에서 상륙 주정이 출력을 유지하거나 내는 데 있어서 되게 그 해상이라는 게 변동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지상보다는 훨씬 접촉면이 넓잖아요. 그 마찰을 제공하는 거랑 지상에서는 바퀴만 구르면 되는데 궤도만. 그래서 12기통이 좀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는데 훨씬 유리하다. 같은 마력이라도. 그런 판단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파도가 치거나 밀물, 썰물 했을 때 그 바깥에서 엔진이 주는 부하가 변동의 폭이 훨씬 클 거거든요. 거기 견뎌내기 위해서는 다기통이 낫다. 이런 판단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서 보면은 뭐 4기통, 6기통, 8기통 했을 때 기통수가 올라갈수록 부드럽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여러분도 지금 1기통 엔진, 2기통 엔진,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1기통도 있고 2기통도 있고 4기통도 있으니까 뭐 6기통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혹시 부드러움이 다르거든요. 그런 거 그게 토크가 일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바깥의 변동에 예민하지 않고. 예. 어쨌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봐서는 1500마력 일단 여기 핵심은 뭐냐? 국산화를 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EFV에 최적화된 마력을 엔진을 구축한다. 대신 12기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마력은 지상 마력이 1500마력에서 빠질 수는 있다. 좀 크게 빠지지는 않는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륙 모함에서 해변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안정감 있게. 그래서 12기통 하는 거잖아요. 더 빨리 가면 더 좋죠. 대신 이제 배의 선형이 배라기보다 장갑차의 선형이 얼마나 그 한계가 있겠죠.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앞에 플랩도 나와서 그리고 플랩도 나오고 뒤로도 나오고 무한궤도는 몸속으로 들어가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 최대치를 쓰겠다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미국이 15년 전에 포기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 기술 개발이 계속 누적이 됐을 거거든요. 속도는 분명히 더 빨라진다고 봅니다. 1500마력이 아닐지는 몰라요. 지상 출력 기준으로. 그렇지만 860, 850마력보다는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것을 억제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순이 나오죠. 여기 볼까요? 상륙 동력 그 과제 요구 조건 중에 나오는 겁니다. 목표 성능, 상륙 돌격 장갑차 2 체계 개발 적용을 위한 크기 중량에 적합하도록 가능한 크기 중량 감소와 설계가 적용되어야 된다. 그래서 크기가 요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최대 출력 해상은 1500마력 이상이다. 그리고 최대 출력 엔진 회전수부터 밑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상이니까 뭐 2700마력도 이상이고 3000마력도 이상이고 4000마력도 이상이잖아요. 그 밑에 내용 조건이 최대 출력 엔진 회전수부터 최고 회전수까지 최대 출력이 일정 구간 유지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토크가 안정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 부분이 저는 해상에서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쳤다 나갔다 쳤다 나갔다. 해수욕장에서 여러분 튜브 타고 놀아보시면 다 느끼실 겁니다. 천지 차이거든요. 그런데도 배는 일정하게 가야 된다. 그게 배의 안정감에도 크게 영향을 줄 거예요. 동시에 높은 속도를 유지하는 데 크게 영향을 줄 거라서 12기통 1500마력짜리를 언급했다고 봅니다. 근데 실제 1500마력까지는 안 나가겠죠. 지상 출력으로.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나무위키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좀 엇박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들은 이야기를 이제 모아놓은 셈인데 지상 최대는 100km까지 나온다? 해상 최대는 30km다? 아까도 20km에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안 맞는 거죠. 지상 최대가 100km다? 지금 K9 자주포가 뭐 한 40m에서 최대 속도가 한 60km 정도 나올 거예요, 도로에서. K2 전차가 뭐 한 50톤 초반에서 1500마력인데 한 70km 정도 나와요.
근데 이게 궤도 차량이 저는 100km까지 달릴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 바퀴도 아니고. K808 장갑차가 한 80km 정도 달릴 거예요. 근데 궤도 차량으로 100km까지 달린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봐서는. 궤도 차량으로. 아니, 엔진 출력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궤도 차량으로서 100km? 저는 그런 전례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출력이 나온다고 감안할 때, 아까 말씀 보여드렸지만 EFV 미국이 시도에다 포기한 것은 지상 최대 속도가 80km입니다. 시속이. 그것도 20km 높아요. 근데 해상 최대 속력은 20km 낮아요. 이게 이제 누군가 변명을 하고 막 짜집기로 지금 모아놓으니까 희한한 데이터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지상 최대 100km까지는 저는 궤도가 못 버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야기인즉슨 해상 최대 속도가 EFV 동등 이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해상에도 이게 완전히 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목표로 두고 있지 않느냐. 아까 엔진 크기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그 EFV보다는 성능이 나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다고 봐요.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보면 해상에서 시속 50km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출력이 아니겠는가. 그 이야기를 넌지시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엔진의 마력이 12기통으로 하면서 1000마력 때는 좀 넘어가지 않겠는가. 아까 이제 12기통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추정을 제가 감히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2500마력짜리 엔진이 적용될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게 이거예요. 뭐 작년 12월 11일 날 나온 거죠. 이거 31톤, 이게 톤수가 중요해요. 최대 속도는 45노트, 83km 시속. 예. 이게 여러분 이게 이제 스웨덴에 있는 그 업체의 제품이랑 엄청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무게가 50%가 무겁습니다. 이게 볼까요? 그 스웨덴에서 사용했던 거 CB90이죠. 그게 위키피디아 자료입니다. 배수량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개발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뒤에 버전으로 오면서 좀 무거워졌을 수 있고, 무거워졌고, 그에 따라서 엔진도 강력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최대 속도를 맞췄어요. 83km로. 우리 것도 시속 83km예요. 자, 이러한 선형을 가지고 시속 83km가 거의 최대치라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려면 완전히 날쌘 도로처럼 바뀌어야 돼, 디자인이. 자, 그러기 위해서 배수량이 20.5톤이에요. 우리가 31톤이잖아요, 지금. 50%가 더 무거워요. 얘들은 처음에 한 15톤에서 20톤으로 오면서 엔진이 625마력에서 900마력짜리 두 개로 바뀌었거든요. 뭐 650마력도 두 개입니다만은. 그러면 우리는 이 스웨덴 CB90으로 치자면은 15톤에서 20톤으로 증가하고 그다음 31톤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엔진 마력이 몇 마력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625마력에서 900마력 1500마력 하면 딱 맞겠죠? 증가폭이. 그래서 그럼 2500마력짜리 엔진 어디 있느냐? 밖에 수입할 수도 있어요. 밖에서. 근데 지금 우리 방산산업을 해외 수출 산업으로 한다 그러면서 대부분 다 국산하고 있는데 이 K2 엔진 1500마력짜리가 이게 딱 고민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딱 1500마력짜리거든요. 이게 엔진이 제한 걸리고 싶겠습니까? 안 걸리고 싶겠습니까? 예, 안 걸리고 싶죠. 지금 당연히. 그래서 이것도 1500마력짜리 후보군이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이제 해병대 고속 전투정 이거 뭐 청새치인가 이름이 그래 붙였던데 1290 같은 경우는 워터젯 추진인데 뒤에 워터젯 2개예요. 이건 4개예요. 물론 4개를 하면 훨씬 더 방향을 아주 섬세하게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출력이 따라가야 된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 군데 모르는 것보다 4개를 분사시키면 힘은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넉넉한 엔진이 들어갔다.
그 엔진 룸의 그 형상으로 봐서는 디젤 엔진 큰 거 2개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3개, 4개 못 들어가요. 네, 그래서 여기도 K2 엔진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전혀 없어요. 네. 자, 거기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약간은 비밀 무기 같은 건데 보도는 탔어요. 2022년에 초고속정 국내 개발 시속이 110km 이상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B90 스타일은 여기다가 엔진을 더 큰 걸 얹이더라도 물론 톤수에 맞춰서 이만큼 빨리 갈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엄청나게 유선형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특수 침투선이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연안 경비 비롯해서 침투와 수송, 침투가 핵심이겠죠. 침투가 이게 전혀 다른 성향이 되고 이것은 스크류로 갑니다. 즉 물 위에 거의 떠서 날아가는 배예요. CB90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 이거가 한 20톤급일 거예요. 20톤급. 이거는 20톤급에 1500마력짜리 엔진이 3개예요. 좀 전 것은 제 추정에 따르자면 31톤에다가 1500마력짜리 엔진이 2개예요. 자,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엔진 추력 대비 속도의 증가분은 상당히 미약해질 거예요. 그렇다고 배의 성향도 엄청나게 바뀌어야 돼요. 이런 게 완전 군장한 20명의 병력을 태우고 뭐 해안이나 바닷가에 팍팍 접안하면서 아무데나 내려놓을 수 있고 이런 배는 그게 안 돼요. 시속 110km 간다. 자, 여기도 보면은 차세대 초고속정 사업인데 엔진이 1500마력짜리 곱하기 3개예요. 똑같이 1500마력이잖아요. 이거 물론 해외에 있어요, 다. 1500마력짜리. 근데 우리 같았으면은 여기에 K2 엔진급에 해당을 쓰고 싶겠죠. 최소한 개발 단계에서는 해외 엔진을 썼더라도 우리도 K2 전차, K1 전차, K9 자주포 전부 다 독일제 엔진으로 시작했잖아요. 장착하고 향후 국산화 시켰죠. 이런 것도 그럴 수 있죠. 1500마력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같은 1500마력 엔진이면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차 후드 열어보시면 2000cc짜리 엔진은 다 2000cc짜리 엔진 크기가 돼 있고 6기통 엔진의 크기가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렇게 보는 거고, 요 같은 건 스크류로 돼 있죠. 이런 것은 배가 거의 고속으로 달릴 때는 배의 상당 부분이 물 위로 올라와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정말 초고속에서는 스크류가 더 유리하다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배는 스크류가 있기 때문에 뭐 양식장이 많거나 이런 데서는 쓸 수 없는 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한국판 그 CB90 청새치 그런 것이 전투용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병력을 뭐 그게 갯벌이든 뭐 암벽이든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만큼 배도 튼튼해야 되고 구조도. 근데 이런 것은 그게 안 되는 배라는 거죠. 전혀 다른 목적이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우연인지 필연인지 국산화된 1500마력짜리 엔진이 탱크에서부터 시속 110km 이상으로 해상을 운행하는 초고속 침투정의 엔진으로도 쓰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이런 이제 관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